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정주진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한국 최초의 근대식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제국인문사에 대해서 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좀 잘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 시기가 열리는 과정의 정보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서 나와서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 그때 이제 조선시 왕조가 중단되고 대한제국이 탄생되는 이 시기 아닙니까? 그 와중에 1902년 6월 달에 제국인문사라고 하는 근대식 정보기관이 있었습니다. 1902년 6월.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면은 정부의 역사에서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김창호 박사님하고 이제 구치 TV를 하면서 우리가 저 김일성이 저 88년으로 넘어가는 에스포트 지금 쭉 훑어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자면은 제국 인문사를 또 빼뜨리고 지나가면은 맞습니다. 역사의 큰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가 이승만 청년이 미국에 건너가는 대한제국의 밀사로 건너갔기 때문에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이제 제국인문사가 창설되는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 이때 교육받을 때 민비라 그랬는데 민비는 이제 좀 그 저하는 말이다. 일본 놈들이 이제 그렇게 만든 말이다. 비하시킨 거죠. 그래서 요새는 명성황후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명성황후가 1895년 10월 8일 날 일본 낭인들, 무사들, 카자비들한테 무자비하게 난자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그 시체를 갖다 불에 태워서 흔적도 없이 했습니다. 어째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태죠. 이게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고종은 그게 놀래가지고 1896년 2월 11일 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 낭인들을 보면 링자라 그러죠. 낭인들 그 하급 무사들인데 본래 무사들은 일본의 번에 소속돼 있습니다. 번에 소속돼 있는데 그 번에서 소속되지 않는 그런 무사들이 떠돌이 무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떠돌이 무사들을 규합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그것도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번도 해체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일본 근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체되고 이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의 건달들이죠. 이 조폭들. 그들 시키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그 학계에서 반성을 해봐야 될 게 명성황후 때문에 일국의 국모가 돌아가신 사건이고 이러는데 이걸 연구한 논문 한 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왜 이렇게 참 안타까운 거다. 그리고 좀 우리나라 주체성 그러면은 지금 뭐 좌익이 위이 나가고 건국이 48년에 됐니 안 됐니 이건 많은데 쭉 올라가서 우리가 조선이 왜 망했는지 불행한 역사에서부터 반성을 하고 교훈을 얻어야죠.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이 시해 사건이 내가 고종이 놀래갖고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을 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일국의 왕이 일국의 그 공사관으로 그래서 한 1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돌아오시라. 이 나라 채통이 뭡니까? 이렇게 막 요구를 하니까 1897년 2월 25일 날 경복궁은 내 무슨 없어 못 갖겠다 이라고 경궁이라고 지금 득수궁입니다.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1897년 10월 12일 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근대 자주국가다. 이 자주적 그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조치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임금의 이름도 뭐 군주가 아니고 이제 황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가 이름도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 이렇게 바꾸고 또 우리나라 최초 헌법격인 대한국 국제도 제정해서 1899년 8월 달 공포를 하고 이런 조치가 하는데
제국 인문사도 창설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제국 인문사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예.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죠. 네. 서울대 그 사학과 교수인 이태진 교수가. 이태진 교수님. 네. 한 94년이 지난 1996년에. 네, 1996년에. 네, 1996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석학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석학. 네. 여기서 제국인문사 비보장정 하는 얘기, 제국인문사 운영 규정을 다 한번 내규입니다, 말하자면. 제국인문사 비보장정 하는 걸 이제 하는 그 문구를 발견해서 1992년 11월 25일 날 언론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발견되면서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네. 그 이제 장정을 중심으로 제국인문사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 네. 그 제2조에 보면 네. 제국인문사가 설립 목적이 뭐냐. 네. 그 이제 그 규정에 보면 근본 목적은 매일 비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네. 황제에게 보고함으로써 네. 황제의 총기를 보필하는 데 있다. 총기라고 황제 총기. 네. 임금의 눈과 귀가 네. 총명을 더한다 이거죠. 네. 총명한 기운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네. 네. 그 이제 손자병법의 명분 현장이 네. 되는 거는 먼저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알게 해드린다 이거죠. 네, 먼저 알게 해준다. 그래서 그 규정에 쭉 보면 조직 체계가 나오는데 네. 이 조직 체계 보면 근대식 정보기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대개 근대식 정보기구는 첩보를 수집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정보를 분석해서 네. 최종 사행자인 그 왕, 네. 최고 통치권자한테 공급하는 식으로 네. 이게 운영이 되는데 네. 제국인문사도 네. 보면은 그 최고 이제 그 총책임자라 그 조직을 움직이는 총책임자는 독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독리. 네, 감독할 때 독자하고. 감독할 때 독자하고. 네, 이치할 때 이치. 네. 그 독리라고 붙였고. 네. 첩보를 수집하는. 네. 그 요원들을. 네. 통신원이라고 했습니다. 통신원. 네. 네. 그 통신원이라고 해가지고. 네. 첩보 수집 통신원은 총 그 규정에 된 그 이제 인원수는. 네. 61명이었는데. 네. 상임 통신원이라는 16명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정부 부처 내에 네. 정부 기관, 네. 그리고 군부대, 네. 그리고 지방에 있는 13개 관찰부, 네. 이런 대상으로 네. 출입하는 사람입니다. 네. 말하자면 국정원, 네. 국내 정보 기능을 네.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도 국정원 국내 정보 기능은 없어졌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보통 통신원은 네. 인물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정부 고관, 네. 군 고위층, 네. 그리고 이제 언론, 종교, 네. 단체, 네. 사회적 영향력 인물들, 네. 이런 걸 이제 주로 수집했고, 네. 특별통신원은 주한 외국 공간, 주한 외국 공간, 네, 그리고 일본 수비대, 네. 일본 수비대, 네, 그리고 이제 인천항, 부산항, 네. 이런 데 이제 인천항, 부산항이 개항이 되고, 일본에, 네. 그 당시에 일본이 건대가 되면서 조선에, 네. 그 이제 뭐 좀, 먹거리가 없나, 네. 이래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일본에서 좀 밀린 저급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네. 이런 요원들을 네. 배치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도 보냈습니다. 해외에 이제 보낸 요원들은 외국 통신원이라 했는데, 저 일본, 중국까지 네. 보내는 거고, 네. 그리고 임시통신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원이 부족하고 이럴 때 네. 특별히 투입하는 요원. 그래서 이 통신원들이 첩보를 수집해 오면 네. 정보 분석 파트에서 네. 그걸 정리를 해서 분석 검증해서 황제한테 보고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사무, 사기, 사신 하는 세 파트에 세 명이 이제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역할이 사무는 첩보를 분석. 네, 첩보를 분석. 네. 그 이제 손자병법에도 나오지만은 첩보 중에는 뭐 진위 여부 이런 걸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요원이 사무. 사무. 그리고 사기는 그렇게 검증 끝나서 첩보가 정보로
모든 첩보를 분석 검증해서 완성된 걸 정보라고 하죠. 이 정보가 됐을 때 그 정보를 황제에게 배포하는 책임을 보고하는 사기. 그리고 사시는 이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들, 편집하는 사람들, 사시. 그리고 이제 이 조직 운영이 필요한 행정적, 재정 문서 관리 이런 것도 사무, 사기, 사시들이 맡아서 부분적으로 운영하려 이런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제국임사 비부상정에 보면은 무슨 첩보를 수집해야 되냐. 첩보 수집 과제. 수집 과제. 중점 수집 과제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우리 요새 같은 PNIO. 그렇습니다. 정보 용어로 요새 첩보 수집 목표 우선순위, PNIO 이렇게 미국식 용어로 그렇게 쓰는데 이 그 수집 과제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암행의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암행의사도 사목이라고. 사목. 그거는 이제 일사자, 문목자, 사목. 그거를 이제 임금님이 너는 경상도 어디에 가서 뭐를 수집해라 하는 걸 지시를 사항을 내려줍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냈다가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이거 수집해서 보고하라 이러면 암행의사가 그 사목에 있는 거 가지고 수집을 해야 되니까 군정이 잘못되는지 봐라. 뭐 어디에 불량배가 있는지 봐라. 이런 거 하면 그거 갖고 암행의사가 다 이제 첩보를 수집해서. 그럼 우리가 정보활동 역사에서 보면 그 암행의사 활동도 그것도 포함해야 돼요. 포함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역으로 많이 올라가 봐야 정보 활동이 제도화된 거는 암행의사까지입니다. 우리가 삼국시대에도 삼국사기단인데 보면 정보 활동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조직이 있었다 하는 건 없어요. 개개 사례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제국임사도 뭘 수집해야 될까. 그걸 4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수집해야 될 거, 내륙 지방에서 수집해야 될 거, 그리고 항구, 외국, 이 4개 파트별로 수집해야 될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정부부처 고위관리, 군 수뇌부의 회합 이동사항,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 고위관리들이 일본에 매수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를 대신하고, 일본의 뇌물로 포섭되거나, 나라가 기울었다 생각해가지고, 치밀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종 황제로 봐서는, 불안한 거예요. 이마들이 이 사람들이 언제 나를 배신할까 싶어서.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일본인과 기독교 신자 동향. 특히 이제 일본 정치인이나 낭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일본에서 이제 뭐 떠돌이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떠돌이들이. 그리고 이제 그 국사범의 동향도 살펴봐라. 그 내륙 지역에서 수집할 거는 보면은 지방 관찰사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은지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전신수비대 이동사항을 파괴다. 전신수비대와 헌병의 이동사항.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일본이 청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전선을 일본 본토에서 한반도에 전선을 깔았습니다. 근데 이 전선을 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선을 쭉 깔기 위해서는 전봇대를 세우고 쭉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그 내국자들아 저걸 끊으면 통신이 안 되니까 일본을 저지를 하는 거잖아요. 저지를 자꾸 끊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헌병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전신수비대. 전신수비대를. 그 일본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수집해봐라. 그럼 이제 항구에서는 각국 영사들 출입 동향, 뭐 일본 정치인이나 낭인이 들어오는지 이런 걸 수집해서 보고해라. 그리고 외국에 파견된 통신원들한테는 전쟁 발발, 징후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라. 각국 정부의 정치 변동 사항도 그리고 외국에 도표에 있는 국사범 동정 이런 걸 파악해서 보고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 과제 목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고종 황제라든가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일본에 대단히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일본의 동향을 수집하라 하는 게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관리들이 외국과 내통하는지 여부,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정보기관은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소속이 돼 있죠. 그렇죠. 그거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보 수요자가 최고 통치권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수상하고. 이때도 제국 인민사 요원들은 러시아 우리나라 황제의 그 총기를 밝혀주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그 황제를 보필하는 정보를 보고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반체제들이 보면은 또 욕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정보기관원들은 항상 자기 그 고용군대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조선시대 암행어사 역할을 또 달리 그렇게 했다고 보면 근대화된 거죠. 근대화된 정보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죠. 정보기구에서. 그래서 그 제국기무사라는 어떤 정보기구가 오늘날 우리 정보활동을 보니까 전체적인 체계도 보면 다 우리 오늘날 정보활동의 어떤 체계를 거의 다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때 골간이 이제 수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제국기문사라는 걸 이렇게 발견을 하신 우리 아까 이태진 교수입니까? 이태진 교수죠. 대단히 그 큰 역할을 하신 그런 역사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국인문사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정보 활동의 또 정보기관의 이런 역사를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임시정부 수립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배경이 되는 정보 환경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서 그간에 이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직전에 이제 대한제국까지 쭉 이제 올라가면서 정보 활동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다시 또 임시정부 수립 초기 또 다시 또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